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현안 분석으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통화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입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발표는 전망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주신 허진우 KDI 전망총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허진욱입니다. 저희 202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간단하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3, 4분기 GDP는 전기 대비로 0.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 성장 경로와의 격차도 다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횡보하는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이 정체되는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부품 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의 성장세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급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심리지수는 하락했고, 하반기 들어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금년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의 회복도 제약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부품 수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자동차 생산 차질의 영향으로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건설 투자도 건설 비용이 급등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둔화가 발생하긴 했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9월 이후부터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4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감소했지만 9월 이후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소비 심리도 개선되면서 향후 민간 소비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고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 측면에서도 제조업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 약화로 생산이 둔화되고 재고율은 급등한 반면 서비스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2%대 중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근원 물가의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준은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민간 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안의 요인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급증을 하였고,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되었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금리 여건의 대출을 늘리면서 신용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지난주에 이미 현안 분석을 통해서 발표된 바 있고요. 본 자료에서 4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이 시행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일부 제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지난주에 발표된 현안 분석 2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자료 5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제조업에서는 대외 위험 요인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제조업의 성장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기반으로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기 국면에서 수행되었던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조치들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충격이 컸던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경우에도 민간 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안을 축소할 수 있도록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고 가계대출 규제도 사전에 정책 방향에 충분한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강화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주체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현안 분석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했고요. 본 자료의 5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관한 전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내년도에도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올해에 비해서 성장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내년에 완만하게 하락을 해서 연 평균으로는 올해와 유사한 배럴당 $7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을 유지해서 연평균으로는 내년도에 올해 대비 2%대 중반 정도로 절하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를 중심으로 전망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작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백신 보급 등에 기인하여 올해 3.5% 증가한 후 내년에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 호조의 영향이 내년까지도 이어지면서 올해 9.1%에 이어 내년에도 3.2%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0%의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의 경우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점차 완만해지면서 상품 부문의 가파른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년도에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중 상품 수출의 경우에는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대외 수요 개선세도 약해지면서 올해 8.5%보다 낮은 2.6%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상품 수입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수출보다 높은 3.3%의 증가율을 내년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가 간 인적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내년에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축소된 651억 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품 수지는 수출의 증가폭은 축소되는 반면 수입 수요는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낮은 6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수지 같은 경우 국가 간 인적 이동이 내년에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올해의 흑자에서 3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년 중반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면서 올해 2.3% 상승한 이후 내년에는 1.7%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내수 회복에 따라서 올해 1.2%보다 높은 1.7%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부진해서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작년 대비 36만 명 증가한 이후 내년에는 올해 대비 30만 명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불균형과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설비 투자가 제약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도 작지 않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경제가 전력난, 기업 유동성 위기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방역 정책과 경제 정책 정상화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정책이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인적 이동이 신속하게 회복된다면 우리 경제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반등하겠지만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세의 통제가 어려워진다면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위축되고 고용도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전망에 대한 자세한 수치들이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의 재정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재정 적자의 규모는 금년에 비해서는 소폭 축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 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여 재정 수입의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으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 지출과 총 수입의 격차가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가파른 국가 채무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세 확대를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기간 동안 완화적인 기조로 수행되었던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세에 맞추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세 확대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경우에 한정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을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경우에 경기 하방 압력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중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 한정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률 확대에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간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빨라서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채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민간 신용은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1사분기에 GDP 대비 216.2%를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보다 큰 폭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민간 신용의 증가폭도 빨라서 국제결제은행 BIS의 기준에 따르면 신용위기 가능성 측면에서 경보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가계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금융 건전성 제고의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을 빠르게 줄이기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 규제를 강화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에서 6%, 내년 4에서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총량 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가계부채 총량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기 대응 여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적인 부채 조정을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못지않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자 지급 유예와 같은 예외 조치도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신용은 가계 신용보다 오히려 규모도 더 크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며 여신 건전성은 더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 불안이 가계 신용뿐 아니라 기업 신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규제 강화를 통해 전체 민간 신용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기업 신용에 대한 이자 지급 유예 등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조치도 향후에는 점차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망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진욱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망을 발표드렸고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 코로나19 위기 초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202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좀 이끌어가는 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제조업이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 서비스업은 아주 완만하게 회복하는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서비스업은 이제 빠르게 반등하면서 경기에 좀 도움이 될 것이지만 또 제조업은 공급망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성장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이끌어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업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아야 할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3.8, 내년 성장률 3.0으로 했는데 이번에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도 수치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왜 상향 조정했는지를 좀 따져보면 저희가 5월에 전망한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제2차 추경이 편성되고 집행되면서 상반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고요. 대신에 글로벌 공급망이 좀 해소되는 시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되면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서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수출 부분을 조금 하향 조정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건설 투자가 좀 힘들었는데 그쪽 부분을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했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할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 5월달에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도 그에 맞춰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도 지금까지는 좀 경기 회복을 좀 돕고 그리고 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도 이제 같이 수행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대신에 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주체별로 상당히 불균형했다는 점에서 그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뭐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뭐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가파르게 정상화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부채가 많이 상승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